큰애가 모시는 게 맞죠. 저희는 다들 멀리 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장남이시니까요. 그리고 저나 막내 동서는 둘 다 맞벌이에 애 키우느라 정신없지만 형님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니 시간상으로 여유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게 결정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안 그래도 저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둘째 동서 말에 막내 동서도 이때다 싶었는지 거들더라고요.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님도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나는 건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아직 혼자 일상생활할 수 있으니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 아무래도 싫어하실 것 같긴 해요. 형님은 오케이 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문제네요, 형님. 저희도 근처에 살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모시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저는 두 동서가 저 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미 저와 남편은 얘기가 끝난 문제이긴 해도 마치 자기네들한테는 절대 떠넘기면 안 된다는 듯 장남인 우리가 할 일이라며 말하는 것 같아서 살짝 씁쓸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저도 동서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오늘은 우리가 누가 모실지 결정하자고 모인 건 아니야. 동서들 말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아버지 모실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이미 마음먹긴 했어. 근데 그동안 우리 형제 개로 하던 거랑 별도로 아버지 생활비는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았으면 해. 아무래도 아버지 병원비도 많이 들 테고 혹시 모를 목돈 들을 일은 대비하는 게 좋겠다 싶어. 시아버지 모시는 문제를 해결했나 싶었다가 갑자기 제가 돈 문제를 다시 꺼내자 얼굴이 다들 어두워지더라고요. 저희는 어머니 돌아가시기도 전에 형제 개를 하면서 매달 10만 원씩을 따로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1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아버지 생활을 위해 모으자고 한 거였는데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제 말을 들은 막내 동서가 먼저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형님, 근데 저는 애도 셋이나 있는 데다가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10만 원 더 내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솔직히 형님네 먹는 거에서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건데 뭘 돈을 더 받으려고 하세요? 그냥 형제게 하는 거에 충당하시고 따로 돈을 더 안 냈으면 해요. 형님들은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저희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시동생도 거들더라고요. 그래요, 형수님. 저희가 형편이 된다면요. 그깟 10만 원이 힘들겠어요. 나중에 좀 나와주시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테니 돈 더 보태는 거 당분간 보류해 주세요. 시동생과 동서가 죽는 소리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너희는 집을 무리하게 사느라 힘든 거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집도 우리 집보다 훨씬 비싼데 살면서 단돈 10만 원 더 내는 게 어렵다는 거야? 누가 들으면 100만 원 더 내라는 줄 알겠다. 너 이건 확실히 알아도 네 형수가 오케이 안 했으면 우리 다 골치 아파졌을 일이라는 거 알지? 사정이 어렵다니까 강요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 도리는 하도록 해. 남편의 말에 동서둘은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동서네 둘이 그깟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솔직히 다 압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살지만 동서네 둘은 서울에 살고 든든한 직장까지 있는데 설마니 저희 부부보다 돈이 없겠어요? 제가 알기로 집도 우리 집 2배는 더 비싼 거로 압니다. 자기들 욕심에 서울 살고 애들한테 비싼 학원에 옷에 해줄 거 다 해주고 살면서 시아버지 저희가 모신다는데 단돈 10만 원 더 내는 걸 아까워하는 거 보니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싫은 소리를 했으니 저까짓 거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동서들과 시동생의 태도를 보고 기분 나빴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연유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4년 후에 돌아가셨으니 모신 기간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마 저더러 바보 같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로 합니다. 요즘에는 장남이 꼭 시부모를 모시란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고생을 사서 한 거 아니냐, 네 팔자는 네가 스스로 꼰 거다 등등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들을 만치 들었던 말입니다. 솔직한 속마음을 말하자면야 저도 혼자 대신 시아버지 모시는 게 아무렇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심란했고 고민 많았죠. 하지만 저는 다른 이유는 다 제쳐두고 결혼 초반
시부모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조건 보지 않고 맏며느리를 착하다는 거 하나만 보고 받아주셨고, 시집 올 때 정말 해가지고 온 거 없이 왔어요. 어머니가 따로 남편에게 돈 주시면서 저 예단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사실 제가 시집 올 때 저희 부부 둘 다 기반이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친정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고,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다가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그때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라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자리 잡히면 결혼하자고 남편과 저는 미리 상의를 마쳤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서는 저 보시고는 제가 마음에 무척 드셨던가 봐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그리 잘난 조건이 없었음에도 시부모님은 저의 다른 면을 보셨던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하루라도 결혼 빨리 하는 게 돈 버는 거야. 내 생각에는 우리 아들이 복덩어리 얻는 것 같구나. 처음부터 다 갖춰서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결혼해서 차근차근 살림 늘린다고 생각하렴. 그래, 우리가 돈이 많다면야 집을 턱하니 사주겠지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으니 최대한 형편 맞춰서 해야지 어쩌겠니. 우리가 집 살 돈은 조금 도와줄 테니까 대출 받더라도 집을 사서 시작해봐라. 시부모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맏아들 며느리감인 저에게 아무 욕심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여자 조건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최대한 도와줄 테니 얼른 결혼해서 자리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으셔서 저희 결혼하는 데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댁 근처 작은 아파트도 그 당시 시세로 2억 조금 넘는 아파트 대출 조금 끼고 마련할 수 있었고, 결혼을 좀 일찍 서둘러서 하게 된 겁니다. 맏며느리로 있으면서 시동생들 둘 장가갈 때까지 거의 8년 동안 집안의 며느리는 저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와 동네에서 20년 넘게 국밥집을 하셨는데, 힘든 식당 일 하시면서 사남매들 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들이 장가가기 전에 아버지 가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부부는 맞벌이 했던지라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을 부모님 생활비로 보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그때 사업을 했었는데 다행히 생활비 외에 부모님 보태드릴 수 있을 만큼 벌이는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가게를 정리하게 된 겁니다. 하필 그 시점이 시동생 둘 다 대학 졸업도 못했을 때였는데,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시동생 둘 졸업시켰고 저 모르게 투자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는 것도 버거웠기에 뭐라 말을 해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시동생들은 나이가 2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철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 남편이 힘들게 돈 대줘서 졸업하고 시동생들 둘 다 취업할 때까지 애를 그렇게나 많이 썼는데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좀 서운하더라고요. 시동생 둘 다 서울에 있는 이름 되면 다 안다는 회사에 취직까지 했는데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있을 때 뭐 하나 사들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둘 다 취업하자마자 2년 간격으로 결혼하겠다며 예비 동서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먼저 시집온 둘째 동서도 그렇고 막내 동서도 그렇고 둘 다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나와 회사도 좋은 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 시동생 둘이 동서들한테 똑같이 둘 다 쩔쩔매는 것 같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 시동생 둘이 동서들에게 껌뻑 죽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둘째 시동생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재수 씨네 집안에서 우리 동생이 뭐 볼 게 있냐고 결혼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다른 집에서는 집까지 턱턱 사준다는데 그러는 척 마다하고 왜 굳이 힘들게 결혼했냐고 반대를 했나 보더라. 동생이 아주 속상한지 어제 와서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는데 서울 집값이 좀 비싸야지.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음이 안 좋더라. 여보, 그런 마음 가질 필요 없어. 당신이 도련님들한테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데 결혼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 우리는 그냥 적당히 축의금 정도 보태주면 되는 거야.
도련님 둘 다 좋은 회사 취직했겠다. 앞날이 창창한데 뭘 더 바란대? 아니 솔직히 취직하고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부모님께 효도라도 하고 가야 하는 거지. 나는 솔직히 도련님들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 남편은 동생들에게 더 해주지 못해서 속상한 듯 했지만 저는 남편이 동생들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시동생들이 남편의 신세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는 형제라도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 준비하는 동안 용돈까지 쥐어주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고마움을 알고 자기 형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어느 한 도련님도 남편에게 신세 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하고 내심 못마땅했습니다. 그 정도로 했으면 된 거지. 결혼할 때 집까지 사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서들은 둘 다 시집올 때 시댁에서 형편이 어려워 집을 못 해준 걸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 과정을 제가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시댁에서 집을 안 해줬다는 둥, 예물이 형편 없었다는 둥 말이 많았다고는 들었습니다. 둘째 동서, 막내 동서 둘 다 결혼할 때 불만이 많았는지 결혼하고 나서 시댁 일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긴 했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도움을 못 받은 거에 대해 남들하고 비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동서 둘은 아무래도 서울에 같이 살다 보니까 아삼육이 된 것 같습니다. 동서네 가족들은 시댁에 오는 거야 명절이나 일 있을 때뿐이라 저랑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요. 어쩌다가 가족이 다 같이 모이면 둘은 제 옆에서 늘 알아듣지 못하는 둘만의 관심거리를 얘기하며 저를 은근히 따돌리곤 했습니다. 저와는 동서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 그 둘은 또래라서 아무래도 둘이 더 친근감이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때때로 유독 학벌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동서는 먼저 시집와서 막내 동서를 휘어잡으며 분위기를 그렇게 주도하곤 했는데요. 아이들 교육 문제 얘기하면서 잘난 척한다며 하는 말이 애들 보면 다들 부모 학벌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저 주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부모가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자식한테 필요한 걸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서울 사는 거고요. 우리 애들은 꼭 스카이 보내야죠. 힘들어도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니까요. 형님도 애들 너무 방목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돈 들이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 알죠? 형님 애들 좀 있으면 고등학생인데 이러다가 형님처럼 고졸로 마무리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제가 고졸인 얘기가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둘째 동서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막내 동서는 꼭 맞장구를 칩니다. 어머 큰 형님, 둘째 형님 말이 맞아요. 제가 봐도 형님은 애들 교육에 좀 둔감하신 것 같아요. 학원도 많이 안 보내시는 것 같고요. 혹시 조언 필요하시면 제가 영어랑 수학학원 추천해드릴까요? 형님은 아무래도 상고 나오셨으면 공부 쪽은 잘 모르시겠다 싶어서요. 이럴 때 저희 도움 받으시면 좋잖아요. 아니야 동서, 너무 고맙게도 내가 해주는 거에 비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거든. 내가 고졸이라고 해서 애들 공부 안 시키는 거 없으니까 걱정들 말어. 웃으며 얘기하는데도 저는 동서들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 묘하게 기분이 나쁜 적이 많았습니다. 동서 둘이서 굳이 제가 고졸 출신이라는 걸 들먹거리며 자기들 학벌을 은근히 내세우고 저를 무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꼭 시어른이나 남편들이 없을 때만 저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제가 고졸 출신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게 우리 아이들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런 식으로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의도로 동서들이 저러는지 잘 아는 저는 굳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그렇게 똑같은지. 세월이 갈수록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다는 이유로 시댁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1년에 몇 번 보는 날도 없는데 시댁 행사가 있으면 주말에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주도해서 분위기를 각자 알아서 하자는 식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형님, 이제는 형제들이 같은 날 시간 맞추는 거에 힘드니까
이제는 각자 시댁 알아서 챙기는 걸로 하죠. 애들 학원 때문에 저희 주말에도 라이딩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주 가는 거 힘들 것 같아요. 형님도 그게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랑 막내 동서랑은 얘기했으니까 형님만 오케이 하시면 돼요. 동서, 1년에 몇 번 보는 날도 없는데 명절도 따로따로 챙기면 어머님 아버님 서운해하실 것 같아. 건강이 좋으신 것도 아니고 자식 손주들 보는 거 낙으로 사시잖아. 힘들어도 명절 때만은 다 같이 모이는 걸로 하자. 제가 타이르며 말했더니 동서는 뜻밖에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는 형님이 이러시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다 같은 며느리인데 형님만 천사표 역할만 하면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하긴 형님은 시집 올 때 시부모님이 해주신 게 있으니 그럴만 한 건가요? 어쨌든 형님도 시댁이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잘한다는 거 아시죠? 시댁에 잘해봤자 며느리들은 호구밖에 더 하겠어요. 암튼 저는 별로 잘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똑똑해서 그런가 아주 딱 부러지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동서에게 굳이 뭐라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째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된 거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계셨을 때도 시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쉬고 나서 어머니를 보고 갔지만 동서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임종은 당연히 저와 남편 그리고 간신히 도착한 시동생들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연 초반 말씀드렸던 가족회의를 거쳐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시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고요. 저는 시아버지 모시는 동안 오히려 아버지에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구독자분들은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모셔도 시아버지는 모시기 어렵다는 말이요. 아무래도 며느리들에게 홀 시어머니보다 홀 시아버지가 더 모시기 어렵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사는 동안 아버지는 며느린 저에게 밥 차려라 배고프단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시고 외로우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그 마음을 자식한테 기대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등산 모임도 가시고 사진 찍기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그 마음들을 해소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 마음 그 깊이까지는 제가 알 수 없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용돈을 달라,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해라, 너희 나한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제가 식사 삼시세끼 차리는 거 힘들어할까봐 저 일어나기도 전에 뒷산 가신다면서 새벽같이 나가십니다. 그리고 점심도 어디선가 꼭 해결하시고 들어오세요. 저녁 한 끼 제가 차려드리거나 어쩔 때는 그조차 드시고 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버님, 저 안 힘드니까 식사는 꼭 집에서 드셔요. 제가 대단하게 차리는 것도 아닌데 저 힘들까봐 그러시는 거 다 알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다. 나는 밖에 밥이 더 맛있다. 며느리 밥 먹고 싶을 때는 내가 말할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냉장고에 밑반찬 넣어놓은 거 내가 알아서 챙겨 먹을 거니까 굳이 식사 때마다 집에 있을 필요 없어. 너는 네 볼일 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버님이 저에게 부담 주시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창 아이들 사춘기 때인데 할아버지가 계시니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지만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는 할아버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명절에만 차례를 지냈는데 동서들은 어머님이 안 계시니 그 전보다 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걸 본 적도 없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 때도 밥만 먹고 휘리릭 가기 일쑤였고요. 심지어 동서는 저에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형님, 이제 슬슬 후회되시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모신다는 말을 덜컥해서 혼자 힘들게 사세요. 솔직히 형님이 아버님 모신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어야 그거 보고 자식이 자라는 건데 어쩜 우리 시부모님은 그런 걸 생각도 안 하셨나 몰라요. 자식들이 잘하길 바랐으면 우리가 받아먹을 콩고물 같은 거라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야죠. 그때 동서가 하는 말을 듣는데
선을 넘는다 싶었습니다. 동서, 말 조심해. 아버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말을 그렇게 해? 동서 말은 그럼 아버님이 재산이 있었으면 잘했을 거다 뭐 그런 말이야? 동서는 친정부모님이 돈 없으면 어려워도 모른 척 할 거야? 아무리 시댁이라도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형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저나 막내 동서는 눈치 빠르게 발 뺐는데 형님만 개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아버님 모시면 앞으로 돈 들어갈 일만 구말리인 거 모르세요? 아무리 배운 게 없어서 앞뒤 계산을 못해도 그렇지 돈 되는 일을 하셔야죠. 그러자 막내 동서는 둘째 동서 말이 맞다는 듯 얄밉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둘 다 그런 말 할 거면 앞으로 명절에도 올 필요 없어. 보아하니까 오늘도 억지로 온 것 같은데 오기 싫어서 그런 거 안 말려. 아버님 모시는 거랑 내가 배움 짧은 건 대체 무슨 상관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런데 저희들끼리 투닥거리는 중간에 아버님이 흥흥 하고 부엌에 들어오시다 말고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동서들은 깜짝 놀라하던 말을 중단했습니다. 혹여 아버님이 들으셨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들으신 것 같은 눈치여서 저희는 입씨름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동서가 함부로 놀린 주둥아리 때문에 기분이 상해버렸지만 제 기분대로 명절을 망칠 수는 없어서 꾹 참았습니다. 동서들 가고 나면 나중에 전화로 한마디 해야겠다고 속으로만 마음을 먹고 있었죠. 아버님은 속상한 저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다행히 저희와 지내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지도 않으셨고 오랜만에 손주들을 보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시고 자식들도 순서대로 아버지에게 세배를 했는데요. 즐겁게 웃고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식구가 다 같이 모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오늘 다 모인 김에 내가 니들에게 할 말이 있다. 나는 이미 결정했으니까 아무도 도달지 말고 혹시 나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 간에 싸움하지 말라는 의미로 미리 말해두려고 한다. 저나 남편은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 시동생과 동서들은 그냥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혹여 아버지가 쓸데없는 요구를 하거나 돈 달라는 말을 할까봐 걱정하는 얼굴이었죠. 아버지는 잠시 저희들을 바라보는가 싶더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방금 말했다시피 이미 결정 끝난 일이고 나는 너희들한테 통보만 하는 거니 다른 소리 말아라. 똑똑히 들어도 내가 15년 전에 네 엄마랑 한창 돈 벌 때 사놓은 땅이 좀 있어. 근데 그 땅이 이번에 도시개발 계획인지 뭔지에 들어간다고 통보를 받았지 뭐냐.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나 요양원비 하라고 팔아줄 생각이었다만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나는 그 땅 너희 큰형수한테 줄 생각이다. 나 죽고 나서 땅 있는 거 알면 분명 형제들 간 싸움 날 일이라 살아있을 때 깔끔하게 증여해줄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다들 토달지 말어라. 아버지는 자식들도 몰랐던 땅이 있다며 커밍아웃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도 놀랐지만 우리 부부보다 더 놀란 듯한 건 시동생들과 동서들이었습니다.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몇 평이나 되는지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폭풍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질문에 대답하시며 나중에 보상금이 10억이 넘을 거라는 대답을 하니 그때부터 시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돈 앞에서는 아주 눈빛이 돌변하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너무하세요. 그런 재산 있는 걸 왜 계속 숨기셨어요? 숨기실 거면 아예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계시지. 왜 그 땅을 형수한테 다 준다는 건데요? 그건 안 될 말이죠. 맞아요, 아버님. 아니 갑자기 땅이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인데 자식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 땅을 형님한테 주신다는 건 뭐예요? 저희는 자식도 아닌가요? 아버님 설마 형님이 아버님 모신다고 해서 형님한테만 그 땅 주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아닌 거죠? 저희도 자식인데 어머니 그 땅 나눠 가질 권리 있는 거예요. 동서는 자기들도 자식이라며 저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에게 눈에 불을 켜고 대들었습니다. 막내 동서도 똑같이 따지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형님만 자식이고 저희는 힘들게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주신 거 없으셨잖아요. 꼴랑 전셋값 몇 푼 보태주셨으면서 형님한테는 집 살 때 보태라고 해주셨다면서요? 근데 형님한테 그 땅을 주신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희는 용납 못해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시는 게 공평하죠. 저희도 자식이잖아요. 아버님은 잠자코 동서들과 시동생들이 투덜거리는 말을 듣고 나서 이러시더군요. 너희들은 이럴 때만 자식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눈도 없고 귀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냐? 너희들끼리 오고 가는 말 나도 어지간한 거 다 알아듣는다. 니들이 큰애 무시하고 깔보는 거 나는 모르는 줄 안 거니? 큰애는 아무 대가 없이 시부모 모시느라 애쓰고 있는 거 정말 모르는 거야? 아까 하는 소리들이 참 가관이더구나. 네 형님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시부모한테 받아먹을 게 있어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괘씸하지 뭐냐. 너희들도 자식은 맞지? 근데 오늘 이후로는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그 땅은 나 죽고 나서 니들이 나눠 가지는 꼴 못 본다. 내가 두 놈 멀쩡히 살아있을 때 큰애한테 다 줄 거니까 토달지 말어. 이미 다 결정한 일이야.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런 중요한 문제는 자식들하고 상의하셔야죠. 저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운걸요. 자식? 나한테 자식은 큰애 너희뿐인데 뭔 소리야? 자기 엄마 죽은 다음에 나 떠받들까봐 돌벌 떨던 놈들이 자식은 무슨 자식? 난 저런 자식 준 적 없다.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그래 너는 그냥 도장만 내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말대로 하면 된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달리 남편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 여보, 아버지 뜻인데 어쩌겠어.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조금 잘했어요. 아버지뿐 아니라 엄마한테도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저한테는 한 평도 안 주셔도 되니까 이 사람한테 주세요. 이놈아, 나도 너한테 줄 생각이 한 톨도 없었다. 애당초 우리 큰 며느리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야. 내 놈한테 그랬지? 너 결혼한다고 데려왔을 때부터 복덩어리다 싶었는데 살다 보니 내 눈이 맞더구나. 진호애비 너도 거절하지 말어. 나는 지들만 아는 이기적인 것들한테 내 재산 나눠줄 생각이 없어. 하지만 그런 아버지 말에 시동생 내외는 개거품을 물며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형님한테 그 땅 다 주면 저희는 뭐 가만히 앉아서 포기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민사소송이라도 해서 저희 목 챙길 거예요. 당신은 뭐해? 뭐라고 말 좀 해봐. 형님이 당신 아버님 재산 다 가로채는 거 보기만 할래? 아니, 아버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아버지 맘대로 하시는 거 저희도 절대 두고만 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이러셨습니다. 내 재산 내가 살아있을 때 마음대로 처분한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소송이든 뭐든 마음대로 해보거라. 그럴수록 니들한테 1,000원 한 장 주고 싶은 마음 사라진다는 것만 알아둬. 참 부수라더니 네가 덕이 없으니까 네 처도 똑같은 줄이나 알아. 너희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할 때까지 네 큰형이 얼마나 애썼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너희 졸업하고도 한참을 학비 대출한 거 갚느라 고생한 거 알면 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 갚으란 말 한 번 한 적 없는 게 네 형이랑 형수야.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베풀고 받아준 거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싶다. 내 말 거역하지 말고 내 뜻 따르기 싫으면 너희들 다 다시는 내 앞에 찾아오지 말어. 아버지는 역정을 내시더니 더 할 말이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나 남편은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굳이 설득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거 그냥 받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들은 절대 한 번에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이런저런 법률까지 따지고 들면서 저희를 반협박하기도 했고요. 또 어느 날은 찾아와서 저에게 이러기도 했습니다. 형수님의 아버지 설득 좀 해주세요. 형수도 진짜 양심 없다. 어찌 형제들이 다 있는데 그걸 혼자 꿀꺽하려고 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형수님은 그땅 혼자 받고 우리하고 절연할 셈이에요? 설마 그건 아니죠? 형수한테 달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 잘 사느냐 아니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사느냐 하는 게 형수한테 달렸다고요. 동서는 시동생을 거들며 형님,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 먼저 올라간다는 거 딱 이 경우 두고 하는 말 맞죠? 설마 형님 아버지 땅 있는 거 알고 모시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딱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형님이 중요받아도 저희 그거 소송 걸 겁니다. 그 말에는 저도 발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달린 입이라고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로 보이나 본데 세상에 바보는 없어.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동서들처럼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야. 똑똑한 동서들은 계산적으로 굴고 입속 차리고 살지 몰라도 나는 그런 거 잘 못해. 하지만 적어도 사람 도리는 알아. 동서들은 내가 땡 잡았다고 생각하지? 글쎄, 지금 보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사람이 덕을 쌓으면 꼭 다시 돌아온다는 거 말이야. 나는 그 말을 이해하게 됐거든. 아마 동서들은 그딴 식으로 살면 평생 이해 못할 말이겠지만 암튼 아버님이 정하신 일 거역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 제가 하는 말을 들은 동서는 뭐가 그리 분한지 부들거렸지만 반박은 못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둘째 동서가, 어느 날은 막내 동서가 찾아와 번갈아 협박을 하는데 시아버지에게 쫓겨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아버님 본인 재산을 살아계실 때 증여하시겠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땅은 절차를 거쳐 제가 모두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좀 내긴 했는데 아버지가 전부 부담까지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내가 고맙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살면서 힘든 거 많았을 텐데 늘 말없이 옆을 지켜주고 애들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구나. 나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든 결정이었다는 거 안다. 죽기 전에 너한테 빚은 갖고 가는 것 같아서 나는 이제 후련하구나. 아버지는 제가 아는 것보다 저나 동서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는 걸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고 나서 며느리들끼리는 아예 절연했고 형제들끼리도 한창 실랑이하고 싸운 걸로 알아요. 거의 매일 남편에게 돈 내놓으라며 전화를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 모시고 산 지 4년째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끝으로 다른 형제들은 얼굴을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땅 보상받아서 10억이 넘는 돈을 받았고요. 그 덕에 아버지 어머니 납골당도 더 좋은 자리로 모시고 남편 가게도 좋은 자리로 이전해줬습니다. 이래저래 쓰다 보니 집 한 채 살 돈만 딱 남긴 했는데요. 요리조리 굴려감을 쓰다 보니 또 돈이 붙더라고요. 돈 바라고 시아버지 모신 거 아니었는데 어쨌든 생각지 못하게 아버지 재산을 받은 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만큼 살다 보니 시아버지가 왜 저에게 숨겨둔 재산을 주시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다 같은 자식이라도 만약 우리 시동생이나 동서같이 행동한다면 저 역시 저처럼 묵묵히 곁을 지키는 자식을 더 예뻐했을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일에는 진실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든 생판 남이든 좋은 마음으로 베풀면 반드시 그 덕이 돌아온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게 되었고 앞으로 인생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제가 미련하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흔하고도 단순한 그 말을 믿는답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제 사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썰TV를 애정하는 청취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어요. 혼자 알고 있기 아쉬워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대략적인 내용은 우리 엄마를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큰 코 다친 이야기예요. 그럼 제 사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2년 안 되게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당시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편이었지만 남편과 제 힘으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사회생활하며 모은 돈으로 결혼했어요.
물론 대출도 조금 얹어서 말입니다. 엄마는 도와줄 형편 있는데 뭐하러 대출까지 받냐며 한 소리 하셨습니다. 너 엄마 도움받기 싫으니?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뭐하러 대출 받았어? 이럴 때 엄마한테 좀 기대는 거지. 아무 말 없이 덜렁 대출 받고 서운하다 얘. 내가 무슨 어린애인가? 내 결혼인데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도 예비시댁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엄마가 도와주면 시어머니 마음 불편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자친구랑 깔끔하게 합의했어. 우리 힘으로 시작하기로. 엄마가 도와준다고 시댁에서도 꼭 도와줄 필요 있니? 아무나 형편되는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지. 너 엄마 능력 알잖아.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을 사람인 거. 요즘 공장 매출이 좋아서 엄마 전보다 더 많이 벌어. 어련하시겠어. 우리 엄마 돈 잘 버시는 거 잘 알지. 나보다 더 많이 벌잖아. 난 엄마 쫓아가려면 멀었어. 제 엄마는 외가에서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 다니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나서 5년 뒤 큰 외삼촌께서 김치 공장을 하나 차리셨어요. 저희 외할머니 김치 맛이 끝내줬거든요. 그 비법을 전수하여 외삼촌, 우리 엄마 이렇게 남매가 힘합쳐 공장 부지를 마련하고 작게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고 국내외 할 것 없이 외가 김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장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졌죠. 나중에 삼촌은 김치 만드는 일에서 물러나 공장의 전체적인 일을 관리하셨습니다. 물론 엄마는 계속해서 직원들과 어울리며 김치를 만드셨지만요. 어쨌거나 저는 능력 좋은 엄마 덕에 나름 유복하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엄마 죽으면 그 공장 반은 네 거야. 다 우리 딸 물려주라고 엄마가 오빠랑 열심히 세운 거잖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출받은 거 정리하고 엄마 도움 받아. 뭐하러 이자 물면서 고생하려고 해. 편하길 놔두고. 말했잖아.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니까.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나만 보면 사셨잖아. 아빠 빈자리 안 느껴지게 하려고 더 열심히 돈 번 것도 알고 있어.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는 건데 나 하나 때문에 그동안 일만 하고 산 거 얼마나 마음에 걸렸는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먹고 싶다는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주기 위해 힘들게 돈만 벌고.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를 돌보며 살았으면 좋겠어. 난 시집가고 온전하게 독립하잖아. 이제 내 걱정하지 말고 그동안 열심히 번 돈 엄마를 위해서 써. 힘들기는. 엄마 하나도 안 힘들었어. 알잖아. 엄마 오빠가 회사 대표인데 힘들 게 뭐 있겠니? 김치 공장 열심히 키워서 우리 딸도 같이 잘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신나게 일했는데. 뭐 그래도 우리 딸 다 컸네. 기특하게 엄마 생각해주고. 너무 늦었지. 진작 엄마를 더 챙겼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엄마 도움 없이 완전하게 홀로서기 하고 싶어. 대출 받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요즘 신혼부부 대출 잘 나와서 금리 그렇게 안 높아. 남자친구랑 나랑 같이 벌면 여유롭게 갚을 수 있는 수준이고. 그래, 알겠어. 네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할게. 대신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얼마든지 엄마한테 기대. 두 팔 벗고 도와줄 테니까. 알겠어. 대신 하나만 약속해? 이제 김치 만드는 일 그만하겠다고. 엄마 요즘 나 몰래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삼촌이 전화하셨어. 엄마 고집 못 걷겠다고 나한테 대신 말려달라고. 대체 왜 그렇게 몸을 혹사시켜? 손목 안 좋아서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공장 일 좀 쉬엄쉬엄 하면 안 돼? 엄마가 굳이 김치 만들 일 없잖아. 직원들도 있구만. 아이, 맨날 하는 것도 아니야. 어쩌다 가끔 거드는 거지. 그리고 엄마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어지는 거 몰라? 엄마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한테 배운 건데 간간히 써먹어야지. 어느 정도는 기계로 돌릴 거 아니야. 못 써. 기계보다 사람 손맛이 훨씬 낫지. 아무튼 살살해.
그러다 엄마 손만 큰일 날까봐 걱정이란 말이야. 시집가는 딸 걱정시키면 좋아? 마음 편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줘. 제발. 아유, 알겠어. 그거 조금 도와준 거 가지고 무슨 큰일이 난다고. 손목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할게. 그러려고 물리치료도 꼬박꼬박 다니는 거야. 너한테 걱정 안 끼칠 테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결혼 준비에만 전념해. 우리 엄마의 인생은 굴곡진 삶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가족끼리 김치 공장 세워 편하게 일한 줄 알겠지만 전혀요. 젊은 나이에 아빠랑 결혼해서 저를 낳았고 몇 년 뒤에 암에 걸린 아빠를 살뜰히 간호하신 분입니다. 마음고생이며 몸고생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다 어린 저까지 돌보고. 하늘도 참 잔인하시지. 열심히 살아보려 아등바등하는 우리 엄마에게 귀엽고 아빠를 빼앗아 가시고 저만 덩그러니 두셨습니다. 그때 삼촌이 김치 공장을 시작하자고 하셨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혼자 저를 키워내야 했고 남편 잃은 슬픔을 일로 극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기까지 죽어라 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손목과 여러 관절은 나만 하질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봐. 이게 뭐야? 이게 관절이 그렇게 좋대. 그래? 근데 비싼 거 아니야? 딱 봐도 값이 좀 나가 보이는데? 그렇네. 이거 TV에서 막 선전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비싼 걸 뭐하러 사왔어? 아니야, 얼마 안 해. 그리고 딸이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사주나? 결혼 준비하려면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해나 보태지 뭐하러 사와. 미안하게. 나 아니면 누가 엄마 챙겨? 돈도 그렇게 잘 벌면서 짠순이 우리 엄마. 아무리 몸에 좋아도 아까워서 못 사잖아. 그래서 내가 샀지. 앞으로 내가 책임지고 사줄 테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 그래야 효과 좋지.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 혼자 남겨줄 엄마가 많이 걱정됐습니다. 남편이랑 제 직장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쉬는 집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왕래하기 힘드니 결혼 전에 챙길 수 있는 건 열심히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엄마와 더 많이 붙어 있으면 시간을 보냈고 엄마의 건강을 챙겼어요. 그리고 예정대로 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엄마 집을 방문해서 하룻밤 자고 집에 가려는데 엄마가 무거운 김치통을 몇 개나 들고 나오셨어요. 아이고, 깜빡할 뻔했네. 내 정신 좀 봐. 이거 가져가렴? 엄마, 이게 다 뭐야? 모기는 김치지. 이번에 엄마가 직접 담근 거야. 2통은 신혼집에 가져가서 먹고 나머지는 시댁에 가져다 드려. 이 많은 걸 엄마가 다 했다고? 내가 정말 미쳐. 손막 난리 나려고 그래? 아우, 아니야. 동네 아줌마들이 조금 도와줘서 같이 후딱 했어. 그리고 네가 챙겨준 약 먹고 난 뒤부터는 확실히 달라. 손목 움직이는 게 훨씬 부드러워졌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물리치료도 잘 안 받으러 가잖아. 그래도 물이 되게 뭐하러 그래? 김치 그냥 사서 먹으면 되지. 사 먹는 거랑 엄마가 담근 거랑 같니? 너 엄마 김치 좋아하잖아. 박서방도 그렇고. 너 생각나서 담근 김에 사돈 드실 것도 같이 했어. 언제 한번 우리 집 김치 드려야겠다 싶었거든. 결혼해서도 딸 걱정밖에 안 하는 엄마.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한들 한 번 상한 관절이 회복되기 힘들잖아요. 저랑 남편이 먹을 거, 시댁이 먹을 거 담근다고 분명 무리하셨을 텐데 한동안 손목 아파서 고생하실 거 생각하니 그렇게 속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치 그냥 사 먹어도 좋으니 다시는 담그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단단히 못 박으며 잔소리했고 엄마는 알겠다며 얼버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른 가지고 가라고 우리 부부를 등 떠미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득 담긴 김치통만 원망 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저와 남편은 시댁에 들러 엄마 담그신 김치를 시어머니께 전해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가 공장에서 담그신 거래요. 맛 좀 보시라고 보내주셨어요. 김치? 아이고 잘 됐네. 안 그래도 김치 떨어져서 담글까 말까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김치통 뚜껑을 열어서 가득 담긴 김치를 살펴보더니 조금 찢어서 맛보셨어요. 맛있네. 확실히 맛있어. 역시 이건 딱 우리 집 입맛이다. 저번에도 맛보고 느낀 건데 사돈 솜씨가 어쩜 이리 좋니? 우리 가게에서 팔아도 되겠어. 사돈 계속 그 김치 공장 다니신다니? 그 공장 일 그만두고 우리 반찬 가게에서 일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치 담근 엄마 손목이 괜찮을까 걱정스러워 죽겠는데 시모는 제 속도 모르고 허허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다른 반찬은 그럭저럭 먹을 만한데 김치는 우리 엄마 김치만큼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 김치를 사서 팔고 계셨죠. 그러다 엄마 김치를 맛보고 마음이 혹하신 겁니다. 그 눈빛 심상치 않았어요. 여차하면 엄마가 평생 시댁김치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찔하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그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딱히 관두실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니 왜?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공장 일 하시려고. 힘드실 텐데 그냥 우리 가게 일 살살 도와주는 게 낫지. 저희 엄마가 일 욕심이 많으세요. 그 공장에 오래 다니시기도 했고요. 그래? 아쉽네. 다른 업체에서 사는 곳보다 사돈이 담근 김치가 훨씬 맛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지. 나중에라도 일 그만두신다고 하면 나한테 얼른 말해줘. 우리 가게에서 김치 담그는 일 부탁드리게. 사실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다니시는 공장이 우리 외가 공장이라는 것을요. 결혼 전 엄마가 김치를 담궈서 시모에게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맛을 본 시모가 본인 반찬 가게에서 같이 일했으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김치 담가서 손목이 남아나질 않는데 호시탐탐 엄마의 손맛을 노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외가 쪽 공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냥 김치 공장 다닌다며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사실대로 알고 있고요. 자기, 아까 들었지? 어머니도 그 소리 하시는 거. 엄마 김치 맛볼 때마다 왜 그러시는 거야 정말? 안 그래도 손목 아파서 힘드신데 반찬 가게에서 무슨 김치를 담가? 장모님 김치 솜씨가 좋으시니까 그렇지. 어쨌거나 자기가 잘 넘어갔잖아. 그럼 뭐해? 툭 하면 엄마 공장 언제 그만두시냐 여쭤보시는데. 아무튼 거짓말하기 잘했어. 그 공장이 외삼촌이랑 엄마 건 줄 아셨어 봐. 공장 대표라 쉬엄쉬엄 일하는 줄 알고 중간중간 부탁하실 거 아니야. 그뿐이야? 아쉬운 대로 외가 쪽 공장에서 김치 싸게 팔라고 하시겠지. 에이 설마 우리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하셔. 자기는 어쩜 나보다 어머님을 몰라? 난 딱 답이 보이는데? 아무튼 그 비밀 우리 외가 쪽이라는 거 절대 아시면 안 돼. 자기 혹시라도 실수로 말하면 큰일 난다. 지금처럼 비밀로 해야 한다고. 알겠지? 시어머니한테 이런 거짓말하는 거 저라고 마음 편할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우리 엄마를 부려먹을 분이세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엄마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죠. 계속 무리하신 탓인지 어느 날부터 엄마의 손목 통증은 심해져갔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게 되고 맙니다. 엄마 괜찮아? 손목 많이 아프다며.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유 어떻게 알고 왔어? 또 삼촌이 전화해서 알려줬니? 당연하지.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삼촌한테 듣게 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을 거 아니야. 너 속상해할까 봐 그랬지. 네 삼촌은 애 걱정하게 뭐하러 전화했다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텐데. 괜찮아지기는 전보다 더 심해졌다던데? 내가 정말 못 살아. 이럴 줄 알았어. 엄마 내 말 안 듣고 계속 김치 담갔지? 아니 일하는 직원들 있고 기계 있는데 왜 자꾸 엄마가 나서?
그것도 공장 부대표가. 내가 아주 김치라면 지긋지긋해 그냥. 부산 떨 거 없어. 김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 이팔 청춘이야? 본인 몸 좀 챙기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면 뭐하냐고. 나 몰래 자꾸 김치 담그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뭐래? 물리치료하면 좀 나아진대?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수술하라고 하네? 뭐? 수술? 그럼 전보다 더 심각해진 거잖아. 안 되겠어. 내가 삼촌한테 전화할 거야. 앞으로 엄마 김치 담그는 거 일제히 제외하라고. 엄마, 굳이 피울 걸 피워야지. 왜 이렇게 본인 몸 하나 안 챙기고 날 속상하게 해? 수술 받고 그냥 집에서 푹 쉬어? 아니다. 아예 우리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팔 나을 동안 나랑 같이 있어. 수술하면 엄마 혼자 생활하기 힘들 거 아니야. 엄마의 손목은 신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화할 때까지 나는 그동안 더 챙기지 않고 뭐 했나 참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괜히 엄마에게 더 화를 냈습니다. 엄마와 병원에 함께 가서 수술 일정과 여러 가지를 안내받고 며칠 뒤 당장 수술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통원 치료 다니며 재활에 힘썼습니다. 엄마는 한사코 집에 가겠다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도저히 편치 않아서 그냥 우리 집에서 모셨어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우리 집에서 함께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당장 집에 들리라며 난리를 치셨어요. 너 나 무시하니? 사보이 수술하고 너희 집에서 지내고 있다며? 내가 그 이야기를 아들한테 들어야겠냐고. 그것도 한 달이 다 됐어.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가 수술하시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재활치료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본의 아니게 말할 타이밍을 놓쳤네요. 뒤늦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걱정하실까봐 어느 정도 회복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른한테 얼른 말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 이거 나 무시하는 행동이야. 앞으로는 다른 생각 말고 제깍제깍 말해라. 그리고 사부인 수술하실 만큼 손목이 안 좋으시니? 공장은 어쩌고 너희 집에서 한 달 동안 계셔? 대체 언제까지 계실 거라니? 손목이 안 좋아서 더 이상 공장 일은 무리예요. 수술은 잘 됐지만 재활치료를 오래 해야 할 것 같아요. 신경적 문제가 심해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괜찮아질 때까지 우리 집에 계실 예정이에요. 엄마는 괜히 박서방 불편하다고 괜찮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다행히 남편이 이해해줘서 엄마가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니, 사부인이 무슨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팔 그거 수술 잘 됐다며. 혼자 병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지 않니? 뭐하러 우리 아들 불편하게 계속 집에 있게 하니? 어머니, 저희 엄마 수술한 곳이 오른쪽 팔이에요. 평소 오른손잡이신데 팔이 불편하니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 옆에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집이라도 가까우면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하는 수 없잖아요. 혼자 계시다 혹시라도 큰일 생기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다 어물쩍 계속 뭉개고 지내면 어쩌려고? 네? 그게 무슨... 시어머니의 반응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수술은 잘 되셨냐? 회복은 잘하고 계시나 빈말이라도 걱정부터 먼저 아닌가요? 엄마 수술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거 말하지 않았다고 노발대발한 이유가 결국 이거였습니다. 본인 아들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계속 뭉개고 지낼까봐 걱정되어 저를 급히 부르신 거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아무 생각이 안 들더군요. 지금이야 괜히 미안해서 눈치 보고 괜찮다고 하시지만 시간 지나봐라.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있겠다. 돈 안 벌고 팔자 좋게 놀아도 걱정할 것도 없겠다. 얼마나 좋니? 은근슬쩍 너희 집에 계속 붙어있으려 하시겠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괜히 패 끼친다고 저희한테 얼마나 미안해 하시는데요. 말씀이 좀 서운하네요. 그건 네 엄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솔직히 우리 아들은 무슨 죄니? 불편해도 그저 네 말 듣고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너 생각해봐. 공장 일 관뒀다면서. 그럼 앞으로 뭐 해먹고 사시려고? 작정하고 너희한테 빌붙으려는 수작이라고 이게. 난 사부인 너희 집에서 지내는 거 반대다. 마냥 너희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나중에는 용돈까지 달라고 할걸? 아유, 생각만 해도 화딱지나네. 나는 그 꼴 절대 못 봐. 귀한 우리 아들 고생시킬 일이니? 어머니, 말씀이 참 심하시네요.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세요. 뭐가 부족해서 저희한테 용돈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벌어놓은 돈 많으신데?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사돈이잖아요. 제 친정엄마가 아파서 수술하셨다는데 몸은 좀 어떠신지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그건 안 물어보시고 어머니 아들 생각만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서운해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어머니 이 정도로 이기적인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 등골 빼먹고 패 끼치실 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야기 끝난 줄 알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희 엄마 재력도 모르고 누구를 빈대 취급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할 말 다 하고 휙하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자는 걸 확인하고 방에서 남편이랑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니, 너무 화가 나는데 엄마가 들으면 속상해하실까봐 꾹꾹 참았다가 몰래 남편한테 와다다 푼 거였죠. 나 정말 그 말 듣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 어머니 어떻게 그리 말씀하실 수 있어? 자기 어머니께 불편하다. 빨리 집에 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했니? 아니, 전혀. 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 그냥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시길래 장모님 계신다고 말씀드렸지. 수술하셔서 재활하시는 동안 혼자 지내기 어려우니 우리가 모시고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꼬치꼬치 막 캐묻고 화내시더라. 엄마가 많이 화내셨어? 말했잖아. 우리 엄마를 아주 빈대 취급했다고. 죽어도 본인 아들 고생하는 꼴 못 보니까 나더러 엄마 집으로 보내라 하셨어.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빈대를 붙는다고.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 몸으로 집안일 더 도와주려고 난리구만.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위 눈치 보면서 미안해 하시는데 그런 분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 나 정말 어머니께 실망이야. 아휴, 엄마는 왜 그러셨대? 나도 아무렇지 않은데 괜히 과장하셨네. 미안해, 자기야. 난 우리 엄마 절대 집으로 못 보내. 자기도 알잖아. 아직은 혼자 지내기 무리인 거. 손도 아둔하고 손목 무리 안 가게 옆에서 보살펴줘야지. 어느 정도 회복되실 때까지 계속 우리 집에서 모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알아. 나중에 어머니 전화해서 자기한테 난리쳐도 안 된다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라고. 자기가 그래야 나한테 딴소리 못 하실 거 아니야.